미군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계속 둬야 되느냐. 사실 북한만이 문제라면 조금 병력을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비행기가 날면 1시간 만에 중국 핵기지로 갈 수 있다. 베이징까지 1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는 기지가 있는 나라에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나와 있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경 쓰이겠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뺄 이유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말하듯이 이제 주한미군 없앤다, 감축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을 협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미 의회의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조의준 대표님인데요. 이분이 생션 랩이라고 하는 걸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들 간에 서로 이 경제 제재를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세한 내막들을 잘 모른대요. 누가 제재를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수출하든가 이런 거 할 때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컨설팅도 하시고 하는 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조의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하시는 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생션 랩이라고요. 저는 원래 기자를 했었습니다. 기자를 하다가 트럼프 일기 시절에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트럼프가 그때도 뭐 제재를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겠구나. 제재 미국이 더 이상 전쟁을 하기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걸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패권을 유지하느냐라고 볼 때는 제재와 수출 통제다. 이게 미국의 새로운 패권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재 전쟁이라는 책도 작년에 썼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공화당 후보가 되니까 제가 이거 한번 한국에는 아직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한국은 정말 아예 준비가 안 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지난 거의 20년간 FTA 때문에요. 네. 수출입을 하는데 미국과 거래할 때는 그냥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은 프리패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상 FTA도 무력화됐고요. 지금 벌써부터 미국 통관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중국산 파트가 들어간 물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미국에서 봅니다. 최근에도 보도가 다 난 거니까 한화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미국 내 공장이 지금 희망퇴직 같은 거 받고 구조조정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패널 안에 어쩔 수가 없이 중국산 그 부품들을 넣었는데 그 안에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부품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그리고 중국산 파트를 끌어와서 중국산 부품을 한국에서 조립해서 또 미국으로 가는 경유기지 역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민감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단순히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서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나 전 세계가 이제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열강 경쟁의 시대가 되어가면서요. 서로의 이제 배리어를 높여갈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여기에 딱 맞는 수출 전략이나 이런 걸 잘 짜야 됩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전혀 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그 제재 대상인 부품을 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완전히 되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 그 컨설팅 맡기신 회사들 중에는 물건을 수출했는데 갑자기 외국의 은행이 그 계좌를 동결해 버려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수출한 물건이 중간에 제재당한 배로 운송이 된 거예요. 배가 제재를 당했는데 그게 운송을 한 거군요. 그거를 이제 그 은행에서 알고 이 물건은 안 돼. 받은 돈이 있는데 난 줄 수가 없고 너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건 미국에서 서류를 받아 미국 재무부가 인정해 주면 우리가 이 돈 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제재당한 회사들이 많고요. 그나마 한국이 좀 덜 당하고 있는 거는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미리 한국의 관세청이나 산업부나 이런 데 알려줍니다. 이런 회사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재할 거야 라고 해서 한 것들도 굉장히 미리 푼 것도 많고요.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 계좌가 정지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런 게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서류 작업을 옛날 FTA 때처럼 하면 미국으로 통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 통관 그럼 같은 그 것도, 부품이 제재를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를 어떻게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최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내가 거래한 회사가 어디고 이 네. 회사의 지분 구조는 어떻고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북한 노동자가 있다든지 신장 아이고. 위구르 지역 노동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가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라는 뭐 이메일을 받든지 이런 것들을 서류를 다 쌓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이려면 무조건 다 속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풀기 위해서는 그런 서류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관 서류에 붙여서 내면 통관이 또 빨라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은 예. 또 그런 거를 붙여낼 때 통관을 빨리 해준다는 걸 자신들의 어떤 규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들을 또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필요 없었지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좀 된 거죠. 예. 그 우리가 가장 자주 걸리는 또는 가장 위험한 제재가 어떤 거예요? 제일 최근 같으면요. 우리가 유탄 맞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 좀 큰 얘기를 좀 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최근에 EU가 러시아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네. 일본 2위의 해운사죠. 미쓰이 상선을 제재를 했어요. 미쓰이 상선 해운 회사를요? 예, 해운 회사를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밑에 제재하면서 배들을 같이 제재했는데 네. 미쓰이 상선에 제재된 배가 하나오션에서 만든 세계의 배였어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유탄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조그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재가 되면 제재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발표되는 회사는 적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좌가 동결된다든지 네. 아예 돈을 돌려보낸다든지 이런 네. 경우가 있어서 결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많죠. 특히 러시아랑 거래한다든지 중국이랑 거래한다든지 할 때 결제에 문제가 생기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걸 풀어주려면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제재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게 사실은 뭐 한국법에는 맞을지라도 미국이나 유럽법에 안 맞으면 그 은행들은 돈을 동결해서 안 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잘 자료들을 모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생션 랩은 어떤 물건이 또 어떤 기관이 어떤 사람이 제재 대상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독일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와서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 6개월간 개발을 해서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걸로 왜냐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뭐 비싼 건 한번 연간 쓰는데 한 1억 한국 돈으로 1억 정도 와. 하는 데이터베이스들도 많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해외의 큰 기업들, 큰 언론사나 아니면 정보회사들이 만든 거라서 연 5천만 원 최소한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싸서 한국 기업들이 못 썼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들한테는 그냥 어렵겠네요. 불가능하죠. 중소기업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나가고 내년 한 3, 4월 되면 이제 만들 수 있고 지금 뭐 시험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예.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예. 저희가 그 시스템 이름을 쇼머라고 히브리어로 파수꾼이라고 이름을 네. 붙였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저희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서 어떻게 만들었나 이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름들이 다 히브리어인 거예요. 이 히브리어란 건 뭐겠습니까? 유태인들이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우리가 몰랐지만 이 공급망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항상 유태인들이 전 세계의 뭐 금융망이나 이런 걸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개발해 보면서 다른 데를 어떻게 하는지 뭐 사실은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고 베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어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여기를 잡고 전 세계 공급망의 가운데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걸 우리 국가가 갖고 있으면 국가나 어떤 특정한 집단이 갖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 세계 거래가 일어나도록 간접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랑 거래하지 않아야 된다.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미국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그게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받아보는 웬만한 거래 대기업들은 아무도 거기랑 거래를 안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이 금융계의 핵심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지금 요즘에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굉장히 고급 정보이겠는데요. 뭐 그렇게 고급 정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해서 만들어가고 있지만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지 못했던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그런 특히 이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게 여기 히브리어가 많은 걸 보고 또 이게 유태인들이 많이 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던. 그럼 거기 저 생션 랩에 가입을 하면 직접 만드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군요. 아직 저희는 뭐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 저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는 건 저희가 지금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게 저희 거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은 독일 걸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저희가 비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데 저희께 다 완성이 된다면 저희는 이제 뭐 지자체나 이런 데랑 같이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또 협회나 이런 데랑 같이 해서 중소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저희 목표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처음 들어보는 서비스네요. 그리고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게. 이게 미국하고 유럽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사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대기업들도 하고요. 그렇지만 정말 재미있는 건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 제조업 중심 국가에는 이런 서비스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출발이 금융회사였고 금융 세력, 금융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들을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려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금융 자본들에게 우리 제조업이 끌려가고 있다는 걸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중국하고 일본 사이의 갈등이 아주 험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일본에 대해서 군사 시위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그것을 국가의 존망 위기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사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어차피 그렇게 받아들였을 건데 중국이 반응한 걸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야겠다. 일본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좀 보라. 또 한국도 좀 봐라 하고 지금 그렇게 시범 케이스로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어쩌습니까? 전 100% 동의합니다. 그 원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교수님이 자세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중국이 일본을 택한 거는요. 사실은 택하려면 미국을 택해야죠. 100몇십조 무기를 대만에 팔고요. 과거 모택동 시절에 대만을 치려고 할 때 미국은 우리가 핵전쟁이라고 해서도 대만을 막겠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중국이 꿈쩍도 못하고 거기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을 패는 거는요. 그 옆에 한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을 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만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 뭐 그 중국이 보기에 이제는 일본이 그런 만만한 수준에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중국도 명분 쌓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싸움은 우리가 건 게 아니다. 일본이 걸었다라는 싸움을 걸어가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있는 2선 국가들 일본이나 호주나 한국 같은 나라들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할 거야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문화교류 끊고 뭘 끊고 이런 우리 과거에 우리가 사드 사태 때 한한령을 겪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이 대만 문제는 건드리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다카이치 총리가 한 이야기가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중국이 군사적으로 침략을 하고 그러면 일본이 미국하고 합동으로 군사작전을 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거는 미국이 개입하는 일일 텐데 중국이 지금 일본에게 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예.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일단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나마 허가해줬던 것들도 다 하나씩 잘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일단 예. 산업적 측면으로 보면 네.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중국도 또 희토류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서로 이제 경제 전쟁이라고 할 수. 지금까지는 그냥 리스크를 그냥 낮게 가져가면서 긴장도는 높더라도 리스크를 낮게 가져가면서 장기전으로 봤다면 이제 예. 경제적 압박 수단이 훨씬 더 깊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 간다면 내상이 크죠.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거의 디플레이에 빠져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미국과의 네.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이제 정면 충돌이 일어난다면 또 예. 직접 전쟁은 안 할지라도 그만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네. 특히 이제 중국이 일본을 택해서 이렇게 네.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부담스럽다. 예, 저는 미국을 그렇게 상대로 생각합니다. 하기는.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죠. 사드 때 한번 당했던 거고. 아니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다시 하면 그보다 더 하겠죠. 근데 네.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이 수출 통제나 제재 관련 일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 뭐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중국은 오히려 우리한테 요즘엔 더 잘해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희토류 같은 것도 한국은 문제 없지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예. 관련된 분이 와서 뭐 한국은 크게 문제 없도록 우리가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을 한다고 하니까 중국은 이제 상황 관리에 들어간 거죠. 일본을 한국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건가요? 한국을 일본에서? 이제 뭐 그 줄을 잘 서라라는 네. 거를 중국이 뭐 그 계속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중국을 등져서는 이긴 국가가 없다 이런 걸 그 전에 이제 중국 대사가 또 한국에서 말해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줄 잘 서라는 거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일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는데 그 포토 레지스트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그 소재 예. 그게 실질적으로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그 SMIC나 이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당장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요. 이 보도가 나온 게 사실 처음에 팔원군 계열 그 언론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에포크타임즈 뭐 예, 이런 그런 데도요. 쪽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대형 언론사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따라붙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네.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시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도꼭지가 있다면 완전히 잠그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잠그려는 뭐 신용을 했다거나 약간 수도꼭지를 좀 돌리다 만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좀 걱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반도체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예. 일본이 소부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강하듯이 한 90% 정도가 일본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예. 이게 아무리 중국이 지금 기술 강국이고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네. 끊임없이 이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화학 비중이나 이런 걸 계속 조율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반도체의 이 서플라이 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본 입장에서도 이거를 레버리지로 사용하지 바로 잠글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게 비유를 하자면 옛날 필름 카메라의 그 사진 필름 비슷한 뭐 그런 것들인 거죠. 예, 저도 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예, 이게 그 사실은 우리가 EUV 시장에서 ASML이 살아남았고 가장 강하게 된 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네. 결국 ASML이 이 시장을 먹게 된 이유도 네. 전 세계에 자신들의 기술을 열어서 네. 다양한 나라와 협업 체계를 갖추면서 ASML이 이 시장을 먹고 가장 고도화된 기술로 갈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일본의 이런 포토 레지스트리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협업을 해가면서 서로에게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점이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돈을 퍼붓는다고 저는 뭐 나중에 이렇게 퍼붓다 보면 언젠가는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간에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혼자 무슨 정답이 있어서 딱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거대한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예. 서로 맞춰가면서
요렇게 하면 다른 쪽은 또 이렇게 해서 서로 바꾸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좋을지 서로 조정을 하고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군요. 네, 이게. 오랜 노하우가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런 네. 노하우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논문 많이 쓴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닌 수많은 거라고. 시행착오들을 예. 거치면서 예. 몸으로 터득한 그런 것들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냥 예. 돈만 쏟아부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중국도 또 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 레버리지 무기로 히토류라고 하는 거를 굉장한 무기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히토류는 어떤 자신들의 레버리지인 네. 거지 이걸 가지고 공격할 무기는 아니라고 중국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하다 보면 그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 미국 내에서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일찍 써서 중국이 따라잡을 시간을 너무 빨리 줬다라고 하는 반론들이 미국 안에서 있거든요. 좀 더 중독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좀 더 중독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중독 시간을 너무 빨리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미국 내에서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히토류가 굉장히 딴 데 많이 묻혀 있다고 하지만 이걸 상업화해서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의 사례 중에 재밌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제 히토류가 이렇게 부족해지고 하니까 말레이시아의 광산은 히토류 광산에서요. 네. 그 히토류 생산을 늘리려고 네.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생산을 한 2배 정도 늘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말레이시아만 해도 그 주변 일대에 방사능 수치가 너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그렇군요. 이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히토류가 많이 있다고 파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정제하고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흙 속에 묻혀 있는 거를 예. 다 골라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정제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말레이시아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돼서 거기 그 광산을 이제 잠시 운영을 중단시켰거든요. 최근에 그럴 말레이시아에서. 정도군요. 예. 그래서 이게 히토류라는 게 많지만 개발하기 또 어려운 또 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네. 쉽지는 않은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중독에서 빨리 깨지 않을 정도로 주면서 이게 마약을 계속하게 만들듯이 겁만 겁 주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이득이라고 본인들은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그 관세 협상할 때는 이거 꺼내 들었었잖아요. 예, 잠시 히토류 들었었죠. 예. 통제하겠다고. 예.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움찔해가지고 예. 그러면 야 1년 뭐 네, 유예하자 그렇죠. 이렇게 예. 했는데. 중간 뭐 이렇게 반도체 관세도 또 그 이후에 보면 중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이런 거는 네. 트럼프 입장에서 원래 그 선거가 없는 나라하고 선거가 있는 나라가 맞아요. 싸우면요 협상에서 선거가 있는 나라가 네. 불리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 미국이나 이 서방 국가들은 국민들이 고통을 잘 못 참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중국은 웬만큼 고통스러워도 야 조용히 있어. 예.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네. 예전에 고위 탈북자 분한테 들은 게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협상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래서 모른다고 하니까 김정은이라고요. 왜냐하면 50년을 바라보고 협상을 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참 맞는 말일 것 같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히토류가 아주 신경이 쓰이는 물건들이고 그런 부품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든 히토류를 안 쓰고 모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히타치의 계열사인 아스테모라고 하는 데에서 네. 예, 이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히토류 금속을 쓰지 않고도 전기차용 모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뭐 이런 것이 발표가 됐던데요. 네. 이게 뭐 중국한테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문제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체도 좀 이렇게 다 대체되는 데는 시간이 뭐 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바로 언제 될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석기 시대에 사라진 게 돌이 모자라서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히토류 문제도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 뭐 서방 진영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달라붙어서 개발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비용이 얼마나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니까요. 가성비가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데서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이게 더 낫다라는 지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로 아직까지는 중국의 히토리가 더 좋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체가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는간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게 공급망이 갈라지는 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히토류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서방 국가에서 이제 히토류 개발에 또는 히토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죠. 이게 뭐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기술 개발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그 한국재료연구원에서도 그런 기술이 나왔다고 해요. 히토류 없이 연구 자석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이 부분도 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히토류가 아니라 결국 자석 성능이 얼마나 좋은 걸 만들어내느냐잖아요. 네. 좀 전에 이 일본의 케이스도 그렇고요. 얼마나 성능을 잘 만들어내느냐 얘가 중요하고 어떤 비용으로 얼마나 좋은 걸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 단계가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시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중국의 이제 비용 대비로도 이겨가는 순간 혹은 그 비용이란 건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어떤 안보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들자면 요즘에 유럽에서요. 태양광 컨버터가 지금 화웨이산 중국산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그동안은 싸고 좋다고 화웨이산 많이 쓰다가 요새 이거 다 갈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유럽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화웨이가 스위치 내리면 우리 전부 다 태양광 발전으로 쓰던 거 하루아침에 못 쓰고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비싸지만 갈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중국산 쓰지 말라고요. EU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성능들이 어느 정도 따라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비싸지만 이런 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면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어떤 장악력도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라든가 또는 자기들이 그 독점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무기화하면 할수록 대체되는 속도가 또 빨라질 수 있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태양광에서 유럽에서 일어난 현상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게 이제 무조건 이제 무기화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중국도 뭐 중국이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한국하고 미국 또 일본 사이에 이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하고 핵 재처리 문제 요걸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위성락 실장이 12월 24일 날 발표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하고 또 핵 재처리 문제하고 이거를 같이 놓고 미국하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이 뭐 1%대라고 봅니다. 거의 뭐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핵 재처리 이야기는 그럼 뭔가요? 저는 그건 저희의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이게 나올 때 미국 팩트시트 보면 피스풀 유즈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이용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평화적 이용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은요 민수 목적 농축 재처리 정도까지만 해주겠다라는 립 서비스지요. 이게 미국이 여야 뭐 진영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요 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은 잠수함에다가 작은 원자로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거이고요. 지금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우리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 원자로에 넣을 거를 한국에서 농축하게 해줄까라면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20% 정도 농축된 것도 미국에서 받아가라? 아마 지금 호주에서 하는 게 전체 엔진이랑 농축을 미국에서 해와가지고 그것만 싹 넣어가지고
잠수함을 만드는 거잖아요. 핵 잠수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 그냥 완전히 받아와서 그냥 끼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미국인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이라고 빙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상황에서 진짜 너희들이 한국이라면 진짜 핵 잠수함 가지고 싶어? 네. 그러면 우리 미국에 있는 핵 잠수함 설계도도 다 있고 다 있어. 네. 니들 조선 기술 좋잖아. 만들어. 이대로 만들어서 빨리 가져가. 라고 할 것 같아요. 필리 조선소에서 예. 네,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 예. 기술로 만들어서 그냥 가져가. 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핵이란 거는 네. 미국이 정말 예외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한국을 핵 부분에 있어서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일본은 핵 재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재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자로 가동을 하고 폐기물이 나오면 예. 그걸 농축하는 거죠. 예. 그런데 네. 근본적으로 이제 기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뭐 네. 이게 왜 일본에는 되고 한국에는 안 되냐라고 해서 비교를 하자면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한국은 북한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욕망을 가진 나라잖아요. 하긴 박정희 대통령 예. 때 실제로 핵무장 추진을 예. 했었고요. 그 욕망을 가진 나라고 그 지금 보수 정권에 있을 때 보수 측면에 있던 분들도 계속 그걸 또 주장하신 분들도 계속 네.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사실은 저도 입장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그걸 미국이 일본과 똑같이 허용해 준다라는 거는 뭐 우리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저는 핵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럼 과연 허락을 해줄까? 그러니까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핵을 쥐어주기에는 위험한 나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그런 부분들을 모든 걸 잘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모르죠. 이제 그 뭐 정치란 거 그리고 세계 정세란 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네. 정말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핵 폐기물 재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폐기물 처리하는 게 지금 현재 버겁기 때문에 하겠다는 건가요? 우리의 목적은 네. 이렇게 뭐 사실은 우리가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한 단계 밟아 나가면서 네. 농축 재처리 이 허가를 받아 나가면서 네. 언젠가는 우리도 핵 독립국이 되겠다는 꿈을 한국인은 다 갖고 있다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않으면 우리가 뭐 굳이 이게 길을 쓰고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사서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쓰고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인식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호주에 하는 것처럼 그냥 핵까지 다 담아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서 이것만 끼워서 쓰라고 한다든지 네. 진짜 빨리 만들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라고 네.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네. 보는 거죠. 근데 2026년에 그 핵 추진 잠수함 문제하고 핵 폐기물 재처리 이거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군요. 이게 핵 네. 잠수함을 지금부터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2030년대 중반쯤에 네.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원하니까 논의를 열어놓고 네.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전작권 전환도 봤지만 논의 네.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지 그러게요. 예. 그럼 네. 이것도 논의를 계속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논의를 빨리 끝내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겠다라고 네. 우리가 정권 차원에서 아니면 국방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걸 최대한 빨리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네. 걸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아 그래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고 그러면 우리 설계도도 다 있고 다 있으니 이렇게 만들면 금방 만들잖아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 일본은 뭐 저희 그 기사들을 보면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뭐 반응했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일본의 입장이란 거는 그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안보적으로 이런 거보다는 한국도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겠지. 네. 라고 생각하는 게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CSIS나 이런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중국과의 충돌이 있을 때 그 미국 이외에 충돌이 있을 때 가장 대만과 함께 싸울 나라로 꼽는 게 미국 이외에 따져보면 일본과 호주거든요. 네. 한국이 거기 들어가진 않습니다. 한국은 가급적 예. 빠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해외 모든 나라가 한국은 거기 네.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도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도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일본도 뭐 한국이 가지면 이걸 걸어서 자신들도 가지겠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태평양 전체를 다 헤집고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다.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그게 더 필요한 건 아마도 자신들이 중국 견제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수단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긴 중국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게 일본의 입장에서도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일본 분하고 한국에 이제 정보 관계에 있는 분한테 들어보면 최근에 뭐 한일 관계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아도 최근에 주고받고 있는 정보의 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일이 높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뭐 한국을 견제하고 한국과 뭐 어떤 충돌을 염두에 둬서 일본이 가져야 된다는 건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럴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큰 마음의 뭐 주류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그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인가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그 주류를 보면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그 안보 전략이 제1도련선을 지키는 거 그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1도련선이면 그러니까 류교 열도하고 타이완하고 필리핀 이렇게 쭉 연결한 건데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선에서 맞춰서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주한미군하고 일본에 이렇게 병력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있다면 거기 충돌이 있었을 때 이동할 수 있느냐. 과연 이동해 가서 미군이 그쪽으로 와서 증파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요즘 같이 미사일이 발달되고 극초음속 미사일 나오고 이런 시대에는 그냥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다 수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분산시켜 놔야 증원도 쉽고 그다음에 공격도 잘 막을 수 있다라는 그 현실적인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한국의 안보적 이해와 충돌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28,000명이 있다는 건 너무 한 군데 많이 몰려 있는 셈인 거죠.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게 이제 이미 뭐 한두 해가 아니고 이미 뭐 클린턴 부시 때부터도 너무 많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좀 줄여오다가 28,500명으로 지금 말해서 지금 뭐 국방수권법이나 이런 데 붙여 넣어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28,500명보다 적을 때도 꽤 있다고 합니다. 와드 스트라이크 여단이나 이런 게 4,500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더 적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 최대한 맞춰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미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 여기에 이제 계속 둬야 되느냐. 사실 북한만이 문제라면 조금 병력을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은 자기 편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 의회에서 28,500명이나 숫자를 계속 박아 넣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압박해서 방위비도 올릴 만큼 올려라. 그렇지만 이 숫자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라. 이렇다가 잘못하면 동맹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국 의회가 계속 28,500명이라는 숫자를 박아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야가 합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거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인가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의회가 행정부한테 이렇게 해라고 명령을 하는 셈인 거죠. 그렇죠. 국방 예산을 이렇게 써야 돼. 우리의 안보 방향은 이거야. 그래서 국방 예산을 이렇게 써야 돼라고 이제 예산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한미군은 28,500명 밑으로 내려갈 때는
조심해 뭐 이런 걸 해놓은 거죠. 이번엔 좀 더 강하게요. 네. 28,500명 밑으로 내려가는데 예산을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쓸 수 없다. 근데 이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가 네. 동맹국들이 인정하고 미국 뭐 국방장관이 필요해 하다는 게 뭐 증명이 되면 네. 증명되면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트럼프 1기 때 보면 이렇게 그 예산을 써서 안 된다는 강한 표현을 네. 한 번인가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쓰고 나머지는 그냥 28,500명을 지킨다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 주한미군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말하듯이 이제 주한미군 뭐 없앤다, 감축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는 좀 한국을 협박하지 말라라라고 네. 하는 게 미 의회의 좀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하고 좀 생각이 다른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뭐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일부의 생각이고 네. 뭐 제가 트럼프 1기 시절에 언론사 특파원으로 워싱턴에 있어봤지만 네. 공화당 주류들의 생각은 네.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동맹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뭐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면 그분들이 잘 움직여 주셔서 이게 네. 동맹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좀 잘 연결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미국 공화당에 네. 트럼프의 마가 진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새로 생긴 게 예. 예전부터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예. 그 전체 그러니까 공화당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던 예. 그런 또 세력이 있는 것 같고 예, 둘이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좀 뭐 디테일한 면에서 굉장히 다른 면도 많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근데 뭐 이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큰 양대 정당 구조가 있는 데는 그 정당 네. 안에 좀 온건파 또 급진파가 있는 거고요. 네, 한국 네. 정당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 예. 한국의 보수 정당 안에도 급진파, 중도파가 있고 한국의 진보 정당 안에서도 뭐 급진파, 중도파가 있듯이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마가는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제가 그 최근에 기사 중에 흥미롭게 본 거는 그 공화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헤리티지 재단에 예. 거기에 상당수의 연구원들이 헤리티지를 나와서 네. 다른 데 가서 뭐 그 별도의 또 싱크탱크 같은 거를 만들고 합류하고 뭐 그랬다고 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의견들이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뭐 전통적인 미국 보수의 이제 분화가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도 그게 굉장히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아무도 생각을 안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말한 거는 사실 좀 조롱받았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때 조롱받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지지층만 봐라. 네. 우리 지지층,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보수든 진보든 과격한 이렇게 네. 진성당원들만 보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는데 네. 그게 바람을 타고 지금 당을 접수하고 먹고 두 번 대통령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참. 때문에 기존의 미국 보수 싱크탱크들도 네. 변화를 해야 된다는 명제가 아니고 자신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된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사실은 좀 안 되고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를 뭐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레이건 시대부터 형성됐던 공화당의 주류 네. 자유무역파들 거기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래서 아예 이제 네. 그 제이미슨 그리엄이 USTR 대표는 네. 이 시대를 턴베리 체제, 그다음에 뭐 WTO나 이런 건 다 끝났다. 그래서 네. 자신들은 트럼프의 이 시대를 턴베리 체제라고 부릅니다. 턴베리가 뭡니까? 예, 그 턴베리가 트럼프 골프장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그 도시인데 거기에서 EU에서 와서 이제 무역 협정을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따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로 모든 무역을 하는 시대다라는 네. 거를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과거와 달라졌다면서 그때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기고문 같은 걸 보면 우리는 마셜 플랜에서
우리가 유럽을 살렸던 거, 네. 우리가 한국에 준 돈, 뭐 준 돈보다 몇 배를 우리가 받아올 거다 무역으로. 이런 거를 USTR 대표가 네. 이렇게 글을 써서 그거를 뭐 USTR에 걸고 모두가 읽어보는 필독서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과거 우리가 알던 레이건 시대의 보수는 당연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화당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정도로 이제 매력적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80년 동안 너희들이 우리 덕을 봤으니 미국 덕을 봤으니 너희들 이제 돈 내놔. 예, 트럼프 일기 때 그 저 측근들이 기고한 건 한국에 대해서 쓰면서 기고한 거는 이제 피값을 받겠다. 피에 이자를 붙여서 받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거.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그분들은 없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정권을 잡았고 이제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잡았고 했다는 거는 미국도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와 감탄사가 나오는 게 이제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UN 뭐 WTO 실질적으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미국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니까요. 만든 사람이 무력화시키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게 된 거죠. 진짜 뭐 그냥 없어도 그만인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빚으면서 했던 한미 FTA가 사실은 무력화됐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FTA가. 저희 그것 때문에 뭐 해외 토픽으로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얼마나 신문에 많이 났습니까? 그거 뭐 광화문에 온통 나와서 뭐 광우병 뭐 어쩌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왜 싸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와. 예. 근데 그 주한 미군 사령관 브런슨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또 최근에는 그 이렇게 거꾸로 된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그 지도의 중심에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한국이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주 지정학적으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중국 견제에 나서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뭐 발언도 그렇고 고 브런슨의 발언 아니 그 글이거든요. 그 글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트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세계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막을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1차 돌연선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비수처럼 한국이 꽂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말한 거니까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 니들이 같이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뒤집힌 지도를 이전에 이 뒤집힌 지도를 얘기할 때는요. 뭐 미국이 이 뒤집힌 지도를 말한 지는 사실 몇 년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2000년대에 우리가 이 지도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쓸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그 사무실에 이 지도를 걸어놓고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당시 청와대에도 걸리고 이랬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해외 영토를 얼마나 넓히고 경제력을 어떻게 해외로 뻗어나갈 것인가를 할 때 쓰던 지도였는데 이제 우리가 중국이 뻗어나가는 걸 여기서 막아야 되는구나라는 지도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 지도를 보니까 이게 제1도련선이 바깥에 있는데 한국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하겠어요.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한국의 공군기지도 여기서 날아가면 베이징까지 900km 정도 되니까요. 뭐 최신 전투기로 날아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편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그람 공군기지라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공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이든이 그 바그람 공군기지를 버린 거에 대해서 엄청 욕을 했어요. 아프간 철수는 자기가 시작해놓고 철수를 완성한 바이든을 굉장히 반역자라고까지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욕을 합니다. 그 왜 욕을 하냐고 하면 나는 그걸 바그람 공군기지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서 왜 안 되느냐라고 하면 거기서 비행기가 날면 1시간 만에 중국 핵기지로 갈 수 있다. 근데 이 공군기지를 바이든이 멍청하게
버려버린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논리를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오면요. 중국 베이징까지 1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는 네. 기지가 있는 나라에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예. 나와 있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경 쓰이겠고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걸 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그 우리가 그 주한 미군 기지 쓰는 거 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용료를. 뭐 자꾸 이제 미국과 하다 보면 이제 그 돈 받는 방법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대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미국하고 이제 그 관세 협상을 벌려서 관세율도 15%로 낮추고 또 3,500억 달러 뭐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거 이제 합의를 봤는데 근데 대만은 아직 그거 합의를 못 본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계속 4천억 달러 투자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뭐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대만은? 제가 대만이라고 해도 지금 합의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대만이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아니 뭐 서로에게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대만은 우리가 미국이랑 빨리 합의하려고 한 건 자동차도 수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게 걸려 있는데요. 네. 지금 대만은 일단 무역이나 경제 문제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있건 없건 상관없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7%가 올해 넘어가고 있잖아요. 와,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AI 붐으로 이제 반도체 대만 TSMC나 대만 없이는 그 AI 붐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죠. 그렇죠. 대만이 갑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뭐 반도체도 있지만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심지어 화장품까지 아주 다양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짜여진 나라지만 우리는 예. 많은 상품이 이제 의리인 상태인 거죠. 예, 그런데 예. 지금 대만은 굳이 시간에 촉박하게 해서 미국과 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과 해서 대만이 자신들의 어떤 최신 반도체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절반 이상 미국에 생산하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생산한다면 대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보 레버리지를 줄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그렇게 급하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갈까? 가만히 있어도 지금 뭐 관세 맞아도 이렇게 성장이 잘 되는데 네. 굳이 대만이 급하게 할 이유는 현 시점에서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반도체 공정은 대만 자체에 놔두고자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해야 대만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그 반도체 때문에 네. 미국이 대만을 지켜준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만을 지키는 건 1차적으로 대만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워주느냐에 그리고 자신들의 방위 능력을 자신들이 키워가느냐에 달린 겁니다. 네. 그거는 뭐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지켜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최첨단 반도체 공정이 있고 그게 지금 미국과 중국과 패권 전쟁의 핵심이 되는데 네. 그걸 대만이 미국으로 반틈 옮겨준다면 네. 왜 스스로의 무장 해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최대한 대만은 받아낼 걸 받아내게 되기 때문에 뭐 쉽게 저는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리조나에 있는 그 TSMC 공장에 네. 2027년까지 일정을 당겨서 예. 첨단 공정을 거기서 실시를 하겠다. 네. 생산 개시를 하겠다. 그렇게 예. 했는데 조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진짜 첨단이 아닐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정도는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미국이 원하는 그 첨단 공정의 절반을 옮겨와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미국과 밀당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예. 대만이 자신들의 안보 경제의 핵심적 이익까지 양보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미 까먹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트럼프 일기 시절 미국 있을 때도 나왔던 보도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네. 이 네.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 게 그 사실상 이게 안보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도 TSMC 이런 데 들어가는 EUV 장비들은요. 네. 당시에 네덜란드도 그렇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자폭 장치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아, 킬 예. 스위치라고 하는 그거요. 자폭 장치라고 뭐 이렇게 못 쓰게 만드는 불능화 시킬 수 있는 네. 장치들이 그때도 이미 들어가 있다고 제가 기사를 쓴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의 패권에도 민감하고 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자신들 국가적인 레버리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양보하기는 어렵겠죠.
대만 공정을 옮겨놓고 저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문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노동자들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쇠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가장 그 미국이 쇠퇴하기 쉬운 게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그 노동의식이 떨어진 것 때문에 미국이 쇠퇴할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엘리트들이 깨어있다고 해도 이게 기층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어려운 건데 이 제조업이 미국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싱크탱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면함이 아시아 사람들보다 떨어지고 과거에는 뭐 굉장히 근면한 미국 사람들이었지만 근면함이 떨어지고 이렇게 미세 공정 가서 굉장히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하는 일을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뭐 TSMC도 보면 뭐 보도가 약간 다르긴 한데 미국하고 이제 대만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코스트도 굉장히 비싸지고 미국에 가면. 그리고 그 TSMC는 그 R&D 팀, 개발팀 같은 경우는 24시간 3교대제 뭐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요. 대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미국에서는 합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거기다 뭐 대만은 임금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참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반도체가 이렇게 성공한 게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문화들이 남아서 이제 새로 이제 한국이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압박을 해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 갖다 놓고 싶어 할 텐데. 근데 대만이 지금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뭐 그동안 뭐 말 많이 하던 게 실리콘 방패라는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대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는 거다라고 하니까 또 그 전에 트럼프 1기 시절부터 나왔던 그 미국의 그거는 깨진 둥지 전략이라고 해서 만약에 대만에 유사시가 있으면 미국이 먼저 TSMC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을 부숴버리고 중국이 차지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 국방 전략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속셈이 다 다른 겁니다. 서로 이제 반면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절박하냐. 대만이 더 절박하고 하니까 대만이 더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 D램 공장이라든가 또 그 SK 하이닉스의 HBM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실리콘 방패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걸 레버리지를 많이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산업이 뭐 다 전략 자산이 되고 무기가 되는 그런 세상. 맞습니다. 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자유무역의 시대 뭐 이런 건 뭐 완전히 싹 가버린 것 같아요. 이제 뭐 제재와 수출 통제 시대고 그런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한은 이렇게 될 텐데 그 미 국무장관이 그 이번에 청문회 때 그러면 이 패권 전쟁이 얼마나 갈 것 같으냐라고 하니까 국무장관이 말한 거는 세기를 넘어서 갈 것 같다라고 21세기 내내 간다. 21세기가 이제 여기로 결정될 거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우리가 이걸 뭐 이제 단순히 이게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점점 공급망도 분리돼 가고 있고 이런 반도체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된 거지. 앞으로는 이제 그 반도체도 이제 아주 작은 장난감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미 미국 상무부에서 그 반도체가 장난감 들어가는 거에 중국계 얼마 들어가느냐까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강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뭐 이런 옷 같은 것도 굉장히 이런 섬유도 이 섬유가 어디서 왔는지 이미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입니까? 지금 이 섬유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지만 이 옷이요. 이 직물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중국에서요. 그 전 세계 한 3분의 1의 그 면화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건조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태양광 실리콘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여기 면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이 사실은 지금 이 면화 이런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해서 미국의 그 패션 업체들은요. 중국 소싱 비율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이미 폴로 이런 데는 자기들이 한 10%, 한 7%, 8%
밖에 안 한다고 그런 걸 자기들 IR에 말하고 그러거든요. 그 신장 위구르산 커튼은 쓰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하는 건 미국 법률상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그 인권법에 따라서 네.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뭐 마늘, 토마토 케찹도 중국산은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경우도 그 정도입니까? 많습니다. 예. 그것도 신장 위구르랑 관련되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기후가 토마토 나오기 좋은 기후라서 그래서 그렇고 뭐 마늘도 중국 거는 미국에서 요새 못 쓰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생각엔 좀 그런데 위생적으로 네. 안 좋다는 건데 인분으로 마늘을 키우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이유를 들어서 네. 그거를 미국에서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마늘 농사 농민들이 굉장히 그 중국산 마늘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붙여서 하고 이제 뭐 강제 노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산 기술, 그러니까 미국산 기술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마음대로 뭐 쓰는 것도 안 되고 실제로 그래서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미 좀 많이 대체되기 시작해서 중국은 자신들의 운영 체제를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윈도우 같은 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산 마늘을 우리가 수입해서 먹는 건 괜찮은 건가요? 한국은 전혀 상관은 없죠. 한국은 그런 데 대해서 뭐 한국 나름의 뭐 위생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하면 좀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이제 미국이 차단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 의회는 계속 이제 그 보고서들을 내는데 여기서 더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 하는 걸 계속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분야들이 또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뭐 이런 분야는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되겠죠. 예. 중국의 그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이 대단하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제재 대상이겠군요. 이제 그 바이오법도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게 그리고 지금 시작은 그런 중국의 업체들이 미국 그 연방 정부나 이런 데 공급하는 걸 막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뭐 하나 걸릴 때마다 이렇게 잘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기업도 그렇지만 미국 그 중국의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얘들은 뭐 중국 군과 관련 있는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정합니다. 뭐 무조건 지정한다는 게 진짜 사실은 별 근거 없이 지정해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거는 그 지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제 통보가 나면 해제했다가요 2, 3년 후에 또 지정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 같은 자신감이 없는 거죠. 긴장하고 있고 우리가 따라잡힐 수 있다는 걸 미국이 스스로도 굉장히 알고 있는 거죠. 수출입하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그런 제재들 때문에. 지금 뭐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이준 대표님 모시고 생션랩의 조이준 대표님 모시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수출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과거와 달리 특히 뭐 미국으로 수출하실 때도 그렇고요, 유럽으로 하실 때도 그렇고 과거와 달리 이제 서류 같은 거를 좀 정밀하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관에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뭐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회사에 연락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하지만 챙기는 서류들이 있고 그런 절차들이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션랩의 홈페이지는 sanctionlab.com입니다. LAB입니다. 오늘 조이준 대표님 모시고 재미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